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평범한 30대 부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와 함께 김민준이 눈을 뜹니다. 36살인 민주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죠. 옆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이수연을 보며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수연은 33살로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둘째 출산으로 출산휴가 중입니다. 갓 태어난 지 석 달 된 둘째 아이는 아직 밤중에 자주 깨어서 수연의 잠을 방해하곤 합니다. 민주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최대한 조용히 움직입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밤새 아이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하죠. 거실로 나가니 5살 첫째 아들 김지우가 이미 일어나서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우는 올해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아빠를 무척 따르는 아이입니다. 민주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아빠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이런 순간이면 민주는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곤 하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민주는 오늘도 야근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연일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가정에 충실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승진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민준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둘째를 안고 거실로 나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자주 보채고 수연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합니다. 민주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수연에게 오늘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둘 다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연은 괜찮다며 웃어 보이지만 그 미소가 예전만큼 밝지 않다는 것을 민준도 느끼고 있었어요. 이 가정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안정된 맞벌이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고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연휴에는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가는 그런 평범한 가족이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침을 먹으면서 수연에게 오늘 하루 일정을 물어봅니다. 수연은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둘째와 함께 소아과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방접종 날짜가 다가왔거든요. 민주는 혼자서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가기 힘들 텐데 괜찮겠냐고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수연은 익숙해졌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 사실 혼자서 아이 둘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민주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든 가정이 그렇듯이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뒤에는 각자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의 경쟁과 승진에 대한 압박감을, 수연은 육아와 살림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가 태어난 후 육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의 대화도 예전만큼 깊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현실의 무게가 그 사랑을 표현할 여유를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수연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수연은 괜찮다며 웃어 보이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와 외로움을 민주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이 부부는 아직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죠.
민준이 출근한 후 수연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첫째,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둘째와 함께 돌아온 집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면 수연에게는 잠깐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여유조차 집안일로 채워져야 하는 현실이죠. 수연은 출산 전까지 퇴근 후 저녁마다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결혼 후 늘어난 체중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어요. 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은 시설도 깔끔하고 회원들도 많지 않아서 운동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직장인들이 몰리지 않아 한적했죠. 그곳에서 수연은 담당 트레이너를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박성호 29살로 체대를 졸업하고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을 가진 성호는 회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수연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 지도를 받기 위해 성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죠. 성호는 수연의 체형과 체력을 꼼꼼히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었습니다. 운동 경험이 많지 않은 수연에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며 격려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주는 회사 일로 바쁘고 집에서도 피로에 지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연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호의 관심과 배려는 수연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죠. 운동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수연의 몸매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성호와의 관계도 단순한 트레이너와 회원의 관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운동이 끝난 후에도 헬스장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호는 수연의 고민을 들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죠. 수연은 성호와의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아이와 남편을 돌보는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만 해야 했지만 성호 앞에서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성호는 수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며 때로는 유머러스한 농담으로 웃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민주는 회사 일로 인해 집안일과 육아의 대부분이 수연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야근과 회식이 잦아지면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수연은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호는 수연에게 운동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헬스장 밖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운동과 식단에 대한 조언을 받는 정도였지만 점차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대화의 내용도 개인적인 것들로 바뀌어 갔죠. 수연은 이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호와의 시간이 주는 위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호 역시 수연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원들과는 달리 수연은 지적이고 성숙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수연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선을 넘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둘째 아이를 돌보며 집에 있지만 그때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성호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 결과물이 지금 수연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채 수연은 매일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갓난아기라서 특징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째 지우나 민준과는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손자를 보러 왔다가
아이를 안아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지우는 태어날 때부터 민준을 쏙 빼닮았는데 둘째는 도저히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셨죠. 수연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며 얼버무렸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친구들이 아이를 보러 왔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지우는 정말 아빠를 닮았는데 둘째는 누구를 닮은 건지 모르겠다고 수군거렸죠. 심지어 같은 아파트 주민들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아이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준 역시 이런 분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커져갔어요. 특히 아이의 눈 모양이나 코의 형태가 자신은 물론이고 수연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지우는 태어났을 때부터 민준의 어릴 적 사진과 비교해봐도 똑같았는데 둘째는 정말 낯선 사람의 아이 같았어요. 어느 주말 오후 민준은 두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둘째는 정말 첫째랑 안 닮았다고 혹시 바뀐 건 아니냐며 웃으면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맞다며 동조했죠. 민주는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에는 씁쓸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주는 수연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둘째가 가족들과 안 닮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수연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민준에게는 어딘지 어색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단순히 아이가 어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화를 내거나 적어도 기분 나빠했을 텐데 이번에는 너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민주는 아이를 볼 때마다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눈썹 모양부터 시작해서 귀의 형태, 입술의 두께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정말 자신과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수연과도 별로 닮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은 민준이 자꾸 아이를 유심히 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민준이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밤에 울 때마다 더욱 예민해져서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민준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수연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민준에게 왜 그런 것들을 자꾸 보느냐고 물었지만 민준은 그냥 확인해 보는 것뿐이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수연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산후 우울증을 핑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기분이 우울하고 예민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민준의 질문이나 관심을 피하려고 했어요. 민준도 산후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추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괜한 의심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민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수연의 이상한 반응들도 하나씩 기억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져 갔죠. 의심이 커져가던 어느 주말 오후 민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연이 둘째를 데리고 소아과에 간 사이 민주는 집에서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민주는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급하게 나가면서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을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요즘 계속된 의심 때문에 민준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연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확인하려고 했는데 문득 메시지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며칠간 쌓인 의심과 불안감이 그 망설임을 이겨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여러 사람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들이 보였어요. 대부분은 평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안부 인사나 시어머니와의 대화, 민준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성호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 이름이었어요. 민주는 수연이 헬스장을 다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트레이너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 관련 메시지인 줄 알았습니다. 운동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식단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서 예전 메시지들을 보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둘 사이의 대화가 점점 개인적이고 친밀한 내용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호가 보낸 메시지 중에 운동 끝나고 보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답장으로 나도 그렇다고 한 것도 보였어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레이너와 회원의 관계를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성우가 조심해야 한다고 보낸 메시지와 수연이 알겠다고 답한 내용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메시지의 빈도가 줄어들더니 완전히 끊어진 시점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시점을 확인해 보니 수연이 임신을 알게 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내와 트레이너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의 출생 시기를 계산해 보니 그 시점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정말 수연이 불륜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리고 둘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닌 건가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성우와 수연이 헬스장 밖에서 만났다는 내용들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메시지보다는 전화를 더 많이 했다는 흔적도 보였어요. 민주는 통화 기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성우와의 통화가 생각보다 빈번했고 통화 시간도 길었어요. 특히 민준이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간 날에 더 자주 통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민준의 의심은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사진 폴더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어요. 성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었는데 둘이서만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라서 처음에는 헬스장에서 찍은 기념 사진인 줄 알았는데 배경을 보니 카페나 다른 장소에서 찍은 것들도 있었어요. 민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결혼 6년 동안 수연을 믿어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우가 낮잠에서 깨어나 민준을 찾았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지만 둘째는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를 안아주면서도 민준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수연이 둘째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은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을 배신한 것일까? 그리고 품에 안고 있는 아이가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서 발견한 증거들로 인해 민준의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민준은 용기를 내어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은 인터넷을 통해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검사 방법이나 소요, 시간, 비용 등을 꼼꼼히 조사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연이 모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자신의 예상과 다르다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주말 오후 수연이 지우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 민준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둘째는 아직 어려서 멀리 가기 어렵다며 민준이 집에서 봐달라고 했어요. 민준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연과 지우가 나간 후 민준은 잠들어 있는 둘째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쁘다고 생각했을 아이의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주는 미리 준비해둔 검사 키트를 꺼냈습니다. 면봉으로 아이의 입안을 살짝 닦아내어 타액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타액도 채취해서 각각 다른 용기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하기 어려웠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했어요. 검사 키트를 검사기관에 보내고 나서 민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민준에게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회사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계속 검사 결과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연과 평상시처럼 대화하는 것도 어색했죠. 수연은 민준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예전보다 민준이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특별히 묻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메일로 결과를 받았어요. 손이 떨리면서 메일을 열어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과지에는 냉정하고 명확한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친자 관계 확률이 0%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둘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서 수연과 아이들을 보는 민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수연과 둘째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어요. 특히 수연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지나고 나서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수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둘째가 정말 자신의 아이가 맞느냐고 말입니다. 수연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무슨 소리냐며 화를 내는 척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봤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DNA 검사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조근조근 성우와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운동 지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가까워지면서 선을 넘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수연은 민준이 회사 일로 바쁘고 자신은 육아와 집안일로 지쳐 있을 때 성우가 위로가 되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둘째가 성우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임신 중에 깨달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고백을 들으면서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결혼 6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수연이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민주는 쉽게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정리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우를 생각하면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수연에 대한 신뢰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수연의 고백을 들은 후 며칠간 민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에서는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민주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여러 법무법인의 정보를 알아보고 상담 후기들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며칠 후 민주는 시내에 있는 한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가정법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민주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불륜 둘째 아이의 친자 관계 부인, 그리고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 가지 법적 옵션을 제시해 주었어요. 우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수연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불륜 상대방인 성호에게도 상간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 아이에 대한 친생 부인의 소송이었습니다. 이미 DNA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두정되었으니 법정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친생 부인이 확정되면 둘째 아이는 법적으로 민준의 자녀가 아니게 되고 양육 의무도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준이 가지고 있는 DNA 검사 결과와 수연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 기록들이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주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추가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헬스장에 가서 성우와 수연이 함께 있었던 증거들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헬스장에 CCTV 기록이나 출입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대부분의 기록들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그 대신 민주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수연과 성우가 만났던 카페나 장소들을 기억해서 그곳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뒤져보니 수연이 평소에 가지 않던 카페에서 카드를 사용한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는 성호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의 신상 정보와 연락처 등을 알아냈어요.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 필요했거든요.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런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비하면서 민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우의 양육권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이었어요.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처럼 어머니에게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양육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지우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기록하고 사진과 동영상들을 정리했어요. 또한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 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안정된 지위와 수입,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 등을 입증하려고 했어요.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민주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와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배신당한 상황에서 자신과 지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준비가 완료되면 우선 조정을 신청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정에서 다투기 전에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만약 조정이 결렬된다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는 수연에게 아직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에 통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평상시처럼 행동하면서 증거 수집과 법적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민준의 이런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법적 준비가 완료된 후 민주는 드디어 수연에게 이혼 소송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수연은 크게 놀라며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신뢰가 무너진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이 사실은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양쪽 가족들이 알게 되었어요. 민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DNA 검사 결과와 다른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분노했습니다. 특히 민준의 어머니는 그동안 둘째를 예뻐해 주었는데 그 아이가 손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연의 친정 식구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화를 내셨어요. 수연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며 수연을 심하게 질책했죠. 결국 친정 식구들마저 수연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에서도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공무원은 도덕성을 중시하는 직업이라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수연은 출산 휴가가 끝나고 복직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법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런 사실들이 하나둘씩 알려졌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아이들 놀이터에서도 다른 엄마들이 수연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수연은 외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편 헬스장의 트레이너 성호도 큰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의 이름과 사진이 법정 서류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헬스장 회원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간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헬스장 관리자는 성호를 불러서 상황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서 헬스장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어요. 성호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이미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라서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성호는 헬스장에서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회원들이 그를 불편해했고 새로운 회원들도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꺼려하게 되었거든요. 헬스장 측에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성호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성호는 다른 헬스장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업계가 좁다 보니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헬스장에서도 그를 반기지 않았어요. 결국 성호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예전만큼 쉽지 않았죠. 민주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연과 성호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 지우가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지우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어요. 엄마가 자주 울고 아빠가 예전보다 말이 없어진 것을 아이도 알아챘습니다. 민주는 지우에게 최대한 평상시처럼 대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민주는 지우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아이의 일상생활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유치원 선생님들과도 상담해서 아이의 상태와 가정환경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지우는 아빠와의 관계가 좋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또한 민주는 자신의 양육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육아에 관한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아이 심리학에 관한 책들을 읽고 육아 관련 강의도 들었어요. 앞으로 혼자서 지우를 키워야 한다면 더욱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법정에서는 양육권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연 측 변호사는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다며 수연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민준 측 변호사는 수연의 불륜이라는 명백한 귀책 사유와 민준의 안정적인 경제력을 근거로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몇 달간 진행된 법정 다툼이 드디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민준이 제출한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수연의 불륜 사실과 성호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어요. DNA 검사 결과와 휴대폰 메시지 기록들, 그리고 각종 정황 증거들이 모두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혼 판결에서 법원은 수연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명백한 사유라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수연은 민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수연의 경제적 능력과 불륜의 정도를 고려해서 책정된 금액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둘째 아이에 대한 친생부인 소송에서 완전한 승소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DNA 검사 결과를 근거로 둘째 아이와 민준 사이에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했어요. 이로써 둘째 아이는 법적으로 민준의 자녀가 아니게 되었고 민준에게는 해당 아이에 대한 양육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호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에서도 민준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성호가 수연과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민준의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고 인정했어요. 성호에게는 민준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트레이너라는 직업상 기혼 여성과의 관계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죠.
가장 중요했던 양육권 문제에서도 민준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수연의 불륜이라는 명백한 귀책 사유와 민준의 안정적인 경제력, 그리고 지우와의 돈독한 유대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또한 민준이 제출한 양육 계획서와 양육 환경에 대한 자료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우의 단독 양육권은 민준에게 주어졌습니다. 수연에게는 한 달에 2번 정도의 면접 교섭권만 인정되었어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주 양육자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민준은 이 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었거든요. 판결이 확정된 후 민준은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아파트에는 너무 많은 상처와 기억들이 얽혀 있었어요. 지우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가까우면서도 지우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준비했어요. 수연은 판결 이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친정 식구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성호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법정에서 만났을 때도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연은 혼자서 둘째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민주는 지우에게 앞으로는 아빠와 둘이서 살게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엄마가 왜 함께 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준이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어요. 다행히 지우는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고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민준은 지우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는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책을 읽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민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주말이면 지우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박물관을 구경하며 아빠와 아들만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아빠와 둘이서 보내는 시간을 무척 즐거워했어요. 민준 역시 아이와 함께하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가정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나 법적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수연과의 결혼 생활에서 그 믿음이 깨어졌을 때 가정도 함께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어느 저녁 지우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민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우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가치는 배신이 아닌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이에게도 몸소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지우와 함께 행복한 새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